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50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WBC 라이트 플라이급 타이틀 매치에 대해서 쭉 계보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9회에서는 75년 4월에 프랑코 오델라와 발렌틴 마르티네스 간의 초대 챔피언 결정전부터 김성준 선수가 네트르노의 보라싱을 KO시키고 챔피언이 될 때까지의 얘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김성준 선수의 1차 방어전부터 쭉 시간을 거슬러서 장정구 선수가 세계 타이틀 챔피언에 오르는 경기까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임준배 WBC 국제심판위원이시고 저희 복싱엠 국제이사를 맡고 계신 임준배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김성준 선수가 보라싱을 꺾고 타이틀을 획득하는 경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6개월 후죠. 그 사이에 논타이틀전도 가졌었고 네. 6개월 후인 79년 3월 31일에 헥토르 멜렌데스를 상대로 1차 방어전을 갖게 됩니다. 뭐 김성준 선수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라싱을 이기면서 그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그 향후의 방어전이 굉장히 기대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는데 챔피언 획득하고 첫 번째 논타이틀에서 굉장히 그 좀 무기력한 어떤 경기 운영을 벌치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래서 이 컨디션이 좀 뭐 난조가 있나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또 논타이틀에 좀 KO승을 거두긴 했지만 이때 벌써 1차 방어전을 하기 전부터 김성준 선수가 키가 신장이 한 66, 7 정도 되니까 사실 장신입니다. 네, 라이트 플라이는 플라이에서는. 굉장히 장신이고 이 체중의 어떤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또 뭐 확인은 안 됐지만 그 보약을 좀 잘못 썼다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약의 어떤 그 뭐라 그러나 네거티브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이 몸이 좀 이 어떤 그 신체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 의학적으로 잘 몰라. 바이오리듬이 굉장히 그 저하되는 뭐 그런 얘기도 그 뭐 주간 신문이라든지 주간지에 좀 나오고 어쨌든 그 컨디션이 굉장히 그 난조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챔피언이 되고 나서 좀 부정적인 어떤 그런 쪽 이제 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그 논타이틀을 벌렸지만 6개월 만에 이제 첫 방어전에 나섭니다. 그래서 그 상대는 그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의 그 헥토르 레이 멜린데스라는 그 머리가 그 당시에 그 파마 머리 그 흑인 특유의 그 파마 머리를 하고 단신에 그 주먹은 없지만 굉장히 그 재빠르게 움직이고 부지런하게 이제 돌아다니는 복싱을 하는 건 멜린데스와 맞붙었는데 사실 이 멜린데스는 그렇게 뭐 특징 있는 선수는 아니고 도미니카 공화국 선수지만 뭐 도미니카가 복싱이 활성화가 안 됐기 때문에 주로 베네수엘라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했던 선수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적 뭐 손쉬운 상대라고 생각했는데 상당히 고전을 하죠. 그렇다고 뭐 시합을 완전히 진 건 아닌데 아주 그 질이 멸멸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짜증이 날 정도까지 15라운드에 그런 시합을 펼치게 됩니다. 해서 무승부가 나왔는데 베네수엘라 저지는 4점 차로 멜린데스가 이겼다 그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그 저지를 보셨던 김진국 그 우리 심판 선배님은 2점 차로 이제 김성준 선수가 이겼다고 했는데 사실 김진국 선배가 그 2점 차 이겼다 그러면 굉장히 뭐 어려운 경기를 했다는 걸 그 입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심이었던 그 홍수환 카라스키아의 그 시합의 주심을 받던 제이 에드슨이 무승부를 줬죠. 그래서 1대1이라 그러나요? 그거를 0대 뭐 1스플릿 들어옵니다. 스플릿 드로가 됐죠. 그래서 정말 그 가까스로 방어전을 한 별거 아닌 선수에게 그 가까스로 방어에 성공하고 뭐 우리나라 매스컴이 항상 그렇지만 보라싱을 이겼을 때는 천하에 없는 영웅으로 떠받들다가 1차 방어전에서 이런 졸전을 벌리고 나니까 정말 그 여러 가지 그 비난이 쏟아졌죠. 거기다가 김성준 선수가 혼자 챔피언이었다면 아마 그 좀 동정의 기사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12월에 김상현 선수가 챔피언이 되고 이 경기가 있기 2주 전에 박찬희 선수까지 챔피언이 됐기 때문에 네네. 지금 트로이카 시대란 말입니다. 네. 그 상황에서 김성준 선수가 너무 졸전을 1차 방어전에서 펼치다 보니까 네. 여론의 문매를 좀 맞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약간 아까 얘기한 그 체중의 어떤 문제, 그다음에 그 어떤 한약을 조금 그 잘못 쓴 거 같다는 뭐 그런 설도 나왔고, 아무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2차 방어전에서 어떤 그 자기의 이미지 회복이라든지 그런 걸 위한 그 2차 방어전이 어떻게 보면 좀 기다려졌는데, 그로부터 3월 달에 하고 7월 4개월 후죠. 7월이죠. 굉장히 더웠던 날로 기억이 나는데 그 필리핀의 시오니 가르포 선수와 이제 시합을 합니다. 그래서 시오니 가르포 선수는 후에 우리나라에 그 선수도 많이 했었죠. 여러 차례 네, 오죠. 여러 차례 왔었죠. 장수곤 선수한테는 와서 이기기도 하고, 그렇죠. 뭐 김성남 선수에게는 뭐 동행 타이틀을 내주긴 했는데 만만한 선수가 아니었어요. 김성남 선수에게 아주 통렬하게 지고. 근데 이 선수는 뭐랄까 그 거북한 상대, 좀 뭐 위협적이진 아니지만 거북한 상대. 그리고 좀 이렇게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선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생각하면 멜린데스나 카르포나 굉장히 그 김성준 선수에게는 상성이 안 좋았던, 그러니까 뭐 치고 도망가고 뭐 부지런하게 움직이니까 차라리 그 김성준 선수는 보라싱처럼 격하게 치고 들어오는 선수가 오히려 상대하기가 좋았을지도 몰라요. 공격적인 선수였다면 네. 뭐 승패를 떠나서 내용도 화끈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합은 제가 기억에 정말 더운 여름날 정말 짜증나게 본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시오니 가르포도 챔피언이 되겠다는 의지가 너무 많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걸 못 잡는 김성준이가 더 답답해 보였죠. 그렇죠. 그래서 2대1 판정이었죠. 뭐 필리핀 졌지는 당연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뭐 가르포의 승리를 선언해서 2대1 판정이 되었지만 1차전에서 2차 방어전까지 이렇게 치르고 나니까 굉장히 여론이 그 비판이 심해졌고, 김성준 선수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제 가고, 이 챔피언은 거의 뭐 누가 해도 잘못하면 지는 위험한 타이틀이라는 그런 평을 받게 됐죠. 맞습니다. 그때 약체 챔피언이야라는 표현도 서슴없이 나왔고, 네. 또한 이제 동급의 WBA 챔피언이 구시겐 요코였잖아요. 네. 구시겐 요코 선수는 너무나도 그때 그 잘 나가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많은 좀 비난에 좀 시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시켄 요코가 78년, 79년 되면 연속 KO로 방어를 계속 해나갈 때니까, 그렇죠. 뭐 후에 WBA 때 또 다시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무튼 김성준 선수는 지금 또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 외 세계 챔피언과 또 비교가 되면서, 그 워낙 박찬희 선수 같은 경우 워낙 그 챔피언 시절에 특출난 그 기량을 선보였기 때문에, 김상현 선수도 네. 또 1차 방어전은 그 명승부였잖아요. 2차 방어전 1, 2차가 다 재밌었죠. 네, 2차 방어전은 또 원정을 네. 가서 일본에서 승리를 할 정도로 경기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네. 김성준 선수의 경기 내용이 비판받을 만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어쨌든 또 김성준 선수는 이 가르포와의 시합 후 3개월 후에 1차 방어전 상대였던 그 멜린데스와 3차 방어전에서 다시 재시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합은 1차 방어전 후에 멜린데스가 판정의 크레임을 걸 제소를 하죠. WBC에서도 뭐 어느 정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리턴 매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당시 지금도 다이렉트 리턴 매치는 못하기 때문에 카르포와의 방어전 후 3차 방어전에서 다시 김성준 선수가 멜린데스 선수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시합은 시합 전에 링에 올라왔는데 그때까지보다 훨씬 머리를 짧게 자르고 김성준 선수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글쎄 그 머리를 좀 삭발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짧게 올라와서 어떤 결의를 보이는 뭐 그런 느낌으로 올라왔는데, 이 시합도 사실 악정고투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 초반에 그 버팅으로 인해서 눈에 부상을 입어요. 그래서 그게 라운드가 갈수록 굉장히 부어 올라가지고 마지막 15라운드 갔을 땐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이제 부어 오르고, 시합 중반까지는 그냥 그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치고 도망다니고 빠지고 하는 멜린데스를 붙잡느라고 뭐 악정고투가 되고, 뭐 진시합은 아니지만 역시 또 그 보는 이로 하여금 그 좀 질리게 만드는, 뭐 지구전, 좋게 말하면 지구전이지만 그냥 소모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별 볼 거 없이 가다가 라운드 후반에, 시합 후반에 이제 멜린데스가 좀 그 페이스가 떨어지고, 글쎄 김성준 선수가 아마 이 시합까지 내가 1차, 2차까지 그런 내용을 보이면 나는 정말 매장된다는 어떤 아주 필사적인 어떤 그런
각오를 가졌는지 몰라도 연습량이 정말 많았다고 예. 그러더라고요. 그 경기 종반에 이제 그 멜린데스 바디 공격 많이 하면서 좀 힘을 빼고 이제 15라운드가 하이라이트가 되는데 이 당시에 15라운드였죠. 그렇죠. 정말 그 챔피언이 방어전을 하는데 저렇게 처절하게 그 들어가야 하는 정도로 그 멜린데스를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사실 시합 중반까지는 역시 승패를 좀 알기가 어렵게 진행이 되다가 그 라스트 라운드에 아주 그 일단 승리에는 뭐 이의가 없는 그런 쐐기를 박는 그 라스트 라운드가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15라운드를 보면 정말 내가 그 여태까지 1차 방어전, 2차 방어전에서 받았던 비난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뭐 그런 각오가 진짜 보이는 정말 처절하게 그 공격을 하는데 사실 뭐 기술적인 면으로 보면 그렇게 큰 결정타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정말 그 따분하게 보던 관중들이나 시청자들을 마지막이지만 그 열광시켰던 뭐 그런 방어전이 됐습니다. 멜린데스가 또 1차전과는 다르게 좀 오버페이스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후반에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김성 선수가 하여간 뭐 15라운드는 정말 그 글쎄 어떻게 보면 눈물겨운 아주 그 투혼을 불살르는 뭐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 시합은 그 뭐 이겼다는데 이의를 달기 어려운 그런 시합이었고요. 그리고 좀 회복을 했죠 이미지를. 그러면서 국내 세계 챔피언 사상 최초로 3차 방어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시합은 이 3차 방어를 넘어섰다는데 이제 의의를 두는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3개월 후에 그 4차 방어전을 위해서 일본으로 가죠. 방어전 상대는 나카지마 시게오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합은 일전에 그 연도별의 선거 언제 말씀드렸지만 일본은 80년대까지만 해도 1월 그 신정 연휴 때 항상 큰 시합을 했는데 1월 3일이죠. 이 시합은 새 벽두에 하는데 나카지마 시게오 선수는 사실 그 당시에 그 일본 아마추어 자위대 소속이었죠. 아마추어 때 활동을 했었죠. 네, 근데 아주 뭐 그 국가대표 아주 간판은 아니더라도 아마추어에서 꽤 그 레벨이 있는 그런 선수였고 김한진 선수에게 무승부를 했었죠. 아닙니다. 김한진 선수를 나카지마 시게오가 세계 랭커일 때 불러서 네. 김한진 선수가 가서 이깁니다. 아 김한진 선수가 이겼죠. 그래서 세계 랭킹을 김한진 선수가 들어가게 되죠. 맞다. 그래서 일본으로 원정을 갈 때 김성준 선수가 잡을 수 있는 승산이 있는 시합이다라는 평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갔겠죠. 그리고 네. 그래서 나가지마 선수는 뭐 캐리어도 좀 일천하고 뭐 그 지금 황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뭐 절대 강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까지는 아니지만 방어를 할 수 있으리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갔을 거예요. 했는데 이 정말 뭐 일전에 연도별에서 얘기했지만 정말 그 치사한 그 나카지마의 그 머리까지 주먹 3개에 그 아주 그 뭐 비참한 패배라고 해야 되나요? 그 유혈이 낭자해가지고 애처롭기까지 하게 속상한 패배죠. 네, 짜증나고 아주 저 새 벽두부터 그 속상한 패배. 그렇다고 그래서 그 나카지마의 그 치사한 공격을 김성준 선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몇 라운드 강하는 거는 또 그 이렇게 그 버팅에 대한 어필을 하는데 뭐 레프리가 그걸 무시하는 순간에 또 나카지마 거기다 대고 또 때리고 하는 뭐 그런 그래서 차라리 그냥 난 너무 그 피가 많이 나서 그냥 중간에 기권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만큼 뭐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쓸쓸한 패배가 됐죠. 예상치 못했지만. 네, 일본에서는 뭐 경사였죠. 주니어 플라이급의 당시만 해도 메이저 양대 그 세계 기구의 타이틀을 모두 이제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나카지마 시게오는 실력 자체도 C급, B급과 C급을 아마 중간 정도 오가는 선수였고 2달 반 만에 임자를 만나게 되죠. 이제 그 일라리오 사파타를 맞아서 도쿄 국기관에서 첫 방어전을 갖게 되는데 사실상 라이트 플라이급이 창설되고 나서 플라이급 선수들 중에 좀 덩치가 작고 조금 이제 실력적으로 딸리는 선수들이 그 초창기에 대거 넘어왔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루이스 에스타바의 방어전 상대 중에서 돋보이는 상대는 정말 없었습니다. 라파엘 페드로사 역시도 첫 세계 도전이었고 그 당시에 패가 좀 많았는데 그렇죠. 나중에 심기일전하면서 주니어 벤턴급 챔피언을 한 번 했다가 1차에서 뺏기고 은퇴하는 그런 선수였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라이트 플라이급, 주니어 플라이급이 WBC에서
정상 궤도로 올라가는 챔피언을 만난 것은 이 일라리오 사파타 시대부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떤 그 정립을 하는 챔피언이 된 그렇다고 거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파타 선수는 이 세계 챔피언이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한번 내한을 한 바 있고, 카라스키아 선수와 황복수 선수전 때 왔었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당시 한국 플라이급 챔피언이었던 김영환 선수와 세미파이널을 붙었는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사람 체형이 저럴까? 메뚜기였죠, 메뚜기. 그렇죠. 정말 그 머리 조그만 머리가 있고 바로 밑에 다리가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팔이 정말 그 신장에 비해서 한없이 긴 것 같은 느낌. 그 가제트에 나오는 고무팔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뭐 그 아주 종횡무진 움직이고 그 현란한 어떤 그 뭐 로프웍도 쓰고 뭐 변치게 뭐 좀 그 파나마 특유의 그 어떤 리드미컬한 복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아주 그 변칙스러운 스타일이었는데, 임기응변에 굉장히 능하고, 맞습니다. 후에 뭐 많은 명승부를 또 연출하고 우리나라의 장정구 선수와도 싸웠던, 또 나중에 말년엔 문성길 선수까지와도 싸웠던 그런 선수고, 라이트 플라이업에서 지금도 뭐 5명 안에 정도 드는 그 명챔피언에, 물론 뭐 그 사람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 뭐 7 정도까지는 확실하게 들고, 그렇다고 봐야 돼요. 5까지도 이 선수는 뭐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 반론을 피는 입장에서는 90개였거나 우리나라 장정구 유명우 선수에 비해서 세계를 종횡무진 다녔으니까 정말 그 인터내셔널하게 그 상대도 별로 가리지 않는 듯하고 장소도 별로 그 원정에 구애를 안 받는 그런 챔피언이었죠. 근데 좀 아이러니컬한 거는 나가지마 시게오와 그 사파타 1차전은 나가지마 시게오가 정말 잘 싸웠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이 시합도 좀 홈에서 그 판정을 빼앗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 됐죠.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고 나카지마 시게오의 수준을 봤을 때는 정말 사파타와 잘 싸웠다고는 보여졌는데 저는 사파타가 이겼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그렇게 보세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로 한 건 없는데 나카지마가 계속 공격적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사파타가 그렇게 경기를 운영하는 게 자기가 포인트에서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건지, 정타를 맞은 게 사파타가 별로 없습니다. 원래 사실. 뭐 공격적이긴 했는데 나카지마가 포인트를 이렇게 이렇다 하게 딸 수 있을 부분이 별로 없다고 보여졌어요. 사파타는 뭐 정타 안 맞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제대로 맞은 거는 우리나라의 문성길 선수한테 맞은 거하고 우르스와전은 맞은 거 빼놓고는 뭐 장정구 선수와 2차전은 정타라기보다는 그 연타에 그냥 넋이 빠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뭐 디펜스력이 굉장히 좋고, 그 위험한 상황이면 뭐 정말 그 유연한 몸놀림을 하는 그 장신이잖아요. 장신인데 상대 선수의 벨트 라인 아래까지 더킹을 정말 자연스럽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와의 시합에서 보면 그 막 로프 2단 3단 밑에 앉았다 튕겨 나오고 뭐 하여간 뭐 별짓을 다 했던 아주 그 특이한 선수였는데, 아무튼 이 나가지마 시게와 약간 그 논란이 있는 판정으로 타이틀을 따고 그 1차 방어전을 3개월 후에 바로 우리나라에 한번 원정으로 옵니다. 맞습니다. 이때 저희가 펀치라인 복싱 토크를 시작하면서 1980년도를 1회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김치복 선수와 방어전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게 김치복 선수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좀 시기상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경기 후반에는 사파타가 오히려 김치복 선수에게 뭐 케어를 누렸는지 막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온 장면도 있고 해서, 그 우리나라에서 뭐 벌어졌던 그 많은 세계 타이틀 매치 중에 정말 통쾌한 시합도 있었고 정말 그 아깝고 아팠던 시합도 있지만, 이 시합은 좀 짜증나는 시합 쪽으로 범주가 들어가죠. 몇 시합이 있죠. 뭐 임재근 선수와 에디가조 경기라든지 박찬목 선수와 에스파라고사 경기, 그런 쪽에 속하는 경기 뭐 같습니다. 패해서 가슴이 아픈 시합이 아니고 그냥 짜증나는 시합, 뭐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답답한 경기 운영이 됐죠. 그래서 뭐 1차 방어전 손쉽게 승리를 하고, 이 사파타 선수가 이 파나마 선수지만 의외로 그 베네수엘라에서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는데, 2차 방어전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에서 김성준 선수와 2번 그 맞붙었던 멜린데스와 방어전을 하는데, 이 시합도 그냥 사파타스럽게 승리 뭐 이런 식이 됐고,
그리고 3차 방어에서 이제 나가지마 시케오가 타이틀을 빼앗기면서 또 판정에 어떤 제소를 해서 뭐 일단 받아들여져서 재시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파타가 그 당시에 강하다고 생각한 것이 물론 장정구 선수와는 거꾸로의 결과가 나왔지만 이 나가지마 시게오의 2차전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시 한번 그 붙게 된 일본의 그 도모리 다다시 이 선수와의 두 번의 시합은 첫 번째 시합은 조금 석연찮은 판정승을 거두고 두 번째에서 완전 셧아웃을 시켜버리죠. 그래서 나가지마와의 재시합은 뭐 그냥 사파타의 원맨쇼가 됐어요. 처음부터 그냥 우세를 이끌다가 그 11라운드였던가요? 11라운드. 예, 그냥 마구 패니까 레프리가 스톱하고 나가지마 시게오가 이렇게 무릎에 손을 얹고 그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그냥 스톱당하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는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네. 그냥 움직이는 샌드백을 가지고 노는 듯한 그런 경기가 되고 말았어요. 네. 그래서 뭐 이후에 이제 이때부터 사파타의 어떤 롱런 가도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후에 그 후에 뭐 우리나라의 유명우 선수와의 그 에게 타이틀을 빼앗겼지만 세계 챔피언이 되는 그 조이 올리버와의 방어전도 있었고 조이 올리버는 이 당시의 시합에서 그 13회 끝나고 안 나오죠. 기권패죠. 네, 13라운드 종료 티켓. 뭐 시합 후에 그 오늘은 안 나오시지만 장원재 박사님 같이 후일담을 하면 뭐 사파타에게 진 게 아니라 그 파나마 시대 더위에 졌다. 더워서 못 나와갔다. 뭐 이런 뭐 그 패자의 변을 늘어났던 그런 시합이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헤르만 토레스 우리나라의 장정구 선수 뭐 이여루 선수 그 누구죠? 강금영 선수와 했던 헤르만 토레스의 그 초년병 시절이죠. 기세 좋았던 네, 그 당시에 그 기세 좋았던 그 토레스도 이게 81년도 시합이니까 뭐 토레스도 완전 셧아웃을 시키죠. 일본으로 스카웃되기 전에 예. 토레스인데 아 토레스의 강타를 교묘하게 피하면서 공격하는 건 예. 백미였어요. 그 아주 그 틈새로 쑤시고 치고 나가는 그 아주 좀 날카로운 그 사파타의 주먹이 돋보였던 그러니까 토레스로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또 보라신과의 또 방어전도 있었죠. 보라신과의 방어전은 태국으로 원정을 갑니다. 네. 그래서 거의 그 이 시합이 자료가 없어요. 없어요. 네. 영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면 종료 직전에 보면 보라싱 얼굴이 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양쪽 눈이 원래 보라싱이 좀 이렇게 눈이 부은 것 같은 얼굴인데 정말 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레프리 스톱을 하고 보라싱은 이 시합 끝나고 얼마 안 있다 그 교통사고로 사망하죠.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라싱과의 시합이 벌써 이제 이 8차 방어전이죠. 그러니까 사파타가 챔피언이 되면서 전 챔피언들 또 전 도전자들 이런 선수들을 하나하나씩 싹 정리를 하고 조이 올리버나 헤르만 토레스 같은 신진 세력까지 유망주들 그렇죠. 이제 꺾어내면서 롱런 챔피언으로 막 가던 시기였어요. 그리고선 9차 방어에서 만난 것이 아마도 우르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선수는 그 단신의 멕시칸인데 단발꾼이죠. 완판치만 있고 그 완판치를 맞추면 이기는 거고 못 맞추면 지는 패도 좀 많고 그래서 사파타가 약간 좀 노는 방어전이었죠. 그래서 이때 뭐 시합 전부터 영상을 보면 네. 거의 뭐 축제 분위기 같은 네, 그래서, 파나마에서 네.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파나마 시티의 그 유명한 누에보 체육관에서 하게 되는데 뭐 그 당시에 거기에 모였던 관중들은 자 저 멕시코의 저 단신의 저 선수를 어떻게 데리고 놀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나 본데 2라운드에 너무 방심하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펜스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우르스와의 그 단 한 방의 펀치 정말 완전 쭉 뻗어버리죠. 그래서 겨우겨우 일어났는데 이미 뭐 정신은 뭐 저 달나라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시합 기억나는 건 시합 끝나고 그 에우세비오 페드로자가 뭐 현란한 양복을 입고 동료인 그 사파타의 충격적인 패배에 놀래서 그 링에 올라와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고 그러니까 파나마 그 당시에 그 팬이나 관계자들은 진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그 쇼킹한 패배가 됐죠 사파타에. 그러니까 분위기가 정말 그 모든 관중들도 그렇고 축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사파타도 쭉 뻗은 상황에서 고개만 올리고 네.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그 장면들이 경량급에서는 상당히 그 인상적인 KO 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게 81년도 시합인데 82년입니다. 82년도 시합인데 파나마 그 팬들은 홍수왕 카라스키아 이후에 홈링에서 가장 쇼킹한 패배였을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네. 있죠. 그래서 굉장히 쇼킹한 패배로 타이틀을 1차
그 집권 시기를 마감하면서 날려버리게 되죠. 근데 뭐 이 우르수아 선수는 예상했던 대로 거기까지 해서 이 우르수아를 그 당시에 이제 이 사파타는 굉장히 그 높이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다들 뭐 쳐다만 보고 있다가 그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우르수아가 세계 챔피언이 되니까 일본에서 또 발빠른 로비를 하죠. 그래서 도모리 다다시 당시 일본 챔피언이었죠. 네, 그래서 이 미사코 명문 미사코 짐의 그 선수인데 이 선수는 이 도모리는 지금 봐도 무슨 영화 배우 같이 생긴 것 같아요. 잘생겼어요. 굉장히 미남이고 어떻게 보면 약간 혼혈 같지 않을까 하는 약간 서구적인 잘생긴 일본인 뭐 이런 선수인데 우리나라 선수와도 꽤 많이 그룹을 섞었던 그런 선수고 주먹은 없고 딱 라이트 플라이급 같은 어떤 그런 복싱 스킬 그 정도였기 때문에 그 우르수아가 이건 뭐 도모리가 세다기보다는 우르수아가 워낙 그 복병인 상태에서 사파타를 잡았던 그런 무명에서 튀어 올라온 선수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아마도 우르수아를 불러들이죠. 좀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도모리 다다시는 딱 동양 챔피언 그 수준이었어요. 정도. 예. 동양 챔피언도 쉽지 않은 그 국내 선수랑 맞부딪힌다면 쉽지 않은 그 선수였는데 정말 시기를 잘 만났어요. 그러니까 발빠르게 그 아마 그 발빠르게 로비가 아니고 그 매치메이킹을 한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그 미사코짐에서 미야라 다다시가 세계 챔피언이었는데 네. 82년 2월에 타이틀을 날립니다. 그리고 동호리가 4월에 지금 도전을 하게 되거든요. 네. 2달 만에 미사코짐은 또 세계 챔피언을 맡게 되고 82년 4월이 일본 복싱은 호황이었어요. 그때 80년대 접어들면서 90겐도 이제 쇠퇴해서 은퇴를 하고 일본 복싱이 많이 저무는 시기였는데 4월 4일에 그 도카시키 가쏘가 1차 방어전을 합니다. 루페 마데라와. 네. 뭐 말이 많은 편파 판정이었지만 어쨌든 방어전에 성공을 하고 4월 8일에는 와타나베 지로가 챔피언에 이제 오르죠. 또 라파엘 페드로사를 페드로사를 꺾고 이기고, 예. 챔피언이 되고 4월에 있는 세 번의 타이틀 매치를 모두 승리하면서 또 트로이카 챔피언 시대를 일본이 맡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모리와 아마도 우르수아의 시합은 딱 예상한 것처럼 전개가 됩니다. 도모리는 계속 그 포인트 위주 작전으로 나오고 우르수아는 뭐 한 방을 노리고 쫓아다니지만 별다른 그 유효타를 뭐 치지 못하고 그 예상했던 대로의 그 어떤 시합 내용을 보이면서 타이틀을 날리죠. 그래서 이 도모리가 이제 챔피언이 되는데 이 어떤 옵션에 의한 것 같은데 1차 방어전을 이 사파타와 다시 전 챔피언이 사파타와 맞붙게 되죠. 아 이건 옵션입니다. 네, 왜냐하면 옵션이죠. 우르수아가 선택 방어전 도전자였기 네, 때문에 네. 지명 도전자였고요. 그래서 이 사파타와 도모리다시 1차 방어전은 가나자와 시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가나자와 시 하면은 뭐 우리 같은 복싱인들은 잊을 수 없는 게 그 루벤 오리바레스와 그 가네자와 가즈요시와의 정말 그 사투, 정말 지금 봐도 기가 막힌 그 어떤 그 가나자와의 투혼을 대단한 경기였어요. 그 나중에는 다운되고 일어나다 막 기합을 넣으면서 일어나면서 정말 그 오리바레스를 깜짝 놀라게 하는. 하지만 가나자와는 그 시합의 후유증으로 은퇴를 하죠. 맞습니다. 은퇴를 하고 그 당시 OPF 벤텀 챔피언이었는데 그 시합 후유증으로 은퇴를 하면서 그 타이틀 공석이 된 거를 홍수환 선수가 결정전에 나서서 동양 챔피언이 됐었죠. 아무튼 이 도모리 다다시와 힐라리오 사파타 1차전은 약간 그 나카지마와 사파타와 1차전 같은 그 도모리가 굉장히 애를 쓰는데 그렇다고 사파타가 뚜렷이 이긴 것 같지도 않지만 사파타에게 그 사파타의 손이 올라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일본은 또 판정에 또 시비를 거두게 되는 그런 시합이었습니다. 네. 일본에서 보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죠. 네. 그리고 이렇게 뭐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사파타의 승리가 되면서 2차 집권 시기를 맞게 되고 이제 2달 후에는 또 국내 전주로 옵니다. 네. 이때 도전자가 장정구 선수였죠. 정말 물이 오르기 시작하는 장정구 선수였죠. 그래서 이 당시에 나이가 19살이었죠. 그래서 그 이때 이제 사파타의 그 체중 어떤 그 한계설이 모락모락 나와가지고 사파타가 그 라이트 플라이 체중이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도 있었고
했지만 이 시합은 어떻게 보면은 장정훈 선수가 불운이었던 게 시합 전에 연습 도중에 발인가요? 그게 이제 어린이대 공원에서 연습을 하다가 네. 그 병 병조각을 조각에, 아마 예. 발바닥이 이제 박히는 바람에 예. 발이 찢어지는 그런 네. 부상을 당합니다. 네. 그래서 어 시합 내내 하여간 장정훈 선수가 계속 그 압박을 가하는데 이 사파타에게 통하지가 않았어요. 그다지 통하지가 않았고 뭐 판정은 졌지만 비록 졌지만 어떤 장정구 선수의 그 나중을 볼 수 있는 어떤 미래를 볼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는 그런 시합이었죠. 맞아요. 시합의 이제 내용을 보면서 승패를 떠나서 저 선수가 가능성이 있겠다 없겠다가 보여지잖아요. 네. 근데 졌지만 이건 할 수 있는데 뭐 이런 그 느낌을 줬던 시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가 엄청나게 많았죠 이때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이 사파타도 보면은 잡을 수 있을 것 항상 같아요. 근데 잘 안 잡히는 뭐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이때는 사파타 선수가 물이 올라 있을 때였고 네. 장정구 선수는 패기에 이제 원숙한 노련미는 좀 덜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세계 타이틀 매치에 앞서서 벌어졌던 시합에서 워낙 좀 아주 그렇죠. 출중한 실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미 뭐 알폰소 로페스라는 전 세계 챔피언을 81년 12월에 꺾었고 네. 7월 달에는 그 바로 직전 챔피언이었던 아마도 우루스와를 우르스아를 데리고 와서 또 또 한 차례 다운을 네. 뺐고 완승을 거두기 때문에 일본에서조차도 장정구 선수를 눈여겨 보고 있던 그런 그 선수였는데 아무튼 1차전의 패배가 장정구 선수에게는 어떤 보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졌지만 결코 그 비난을 받지 않았던 그 다음을 기약하게 되는 그런 시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파타는 그러니까 이 당시엔 정말 방어전 페이스들이 다 빨랐네요. 뭐 두 달이네요 계속. 그래서 7월에 도모리를 이기고 챔피언이 된 후에 9월에 장정곤 선수와의 방어전을 치르고 또 두 달 후에 바로 또 도모리 다다시와 역시 나카지마 시게오와의 시합 때와 같은 패턴이었죠. 또 일본 쪽에서 판정의 이의를 제기를 해서 2차전을 맞게 되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2차전은 또 완전히 또 사파타의 동무대가 돼서 도모리가 힘 한번 못 쓰고 8회 KO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파타 선수는 뭐랄까 2차전에 굉장히 그 강한 이미지였는데 그걸 이제 우리 장정구 선수가 깨는 거죠. 그래서 사실 재도전할 때 약간의 걱정이 있긴 했었어요. 아, 예. 그리고 2차 방어전을 마친 후에 장정구 선수와의 리턴 매치가 성사가 돼서 네. 83년 3월입니다. 장정구 선수가 대전에서 그 사파타에게 재도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시합은 1차전 때 그 내용을 갖고 오히려 더 승산을 그 걸었던 그런 시합이었고 이 시합이야말로 이제 사파타가 체중 조절에 좀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이미 시합 전에 그 페이스가 많이 좀 떨어진 상태였고 실제로도 움직임이 굉장히 그 평소 때 사파타와는 좀 틀린 거기다가 또 장정우 선수의 공격이 워낙 그 초반부터 매서웠기 때문에 융단 폭격이었어요. 네. 그 장정구 선수가 거의 뭐 사파타에 넋을 빼는 시합이었고 그 이 당시에 그 주심이 오르데카였죠. 그 루디 오르데카. 네. 그 저 뭡니까 장정구 치탈라타의 시합 때 다리에 쥐났던 그 심판이신. 3차 방어전 네. 때. 근데 이 양반도 어떻게 보면 사파타 편이었죠. 그래서 그 장정구 선수가 그 사파타를 막 이리저리 코너에 몰고 나중에 막 바디샷 때리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파타를 살려주려고 그런지 거기서 카운트를 쉬죠. 로프 다운으로. 근데 이제 사파타에게 좀 한숨 돌릴 틈을 준 것 같은 느낌의 카운트를 세웠는데 다시 붙이려고 그러니까 사파타가 안 하려고 절레절레 하면서 가니까 심판이 깜짝 놀래요. 심판이 놀래가지고 오히려 심판이 얘가 왜 이러지 약간 당황하다가 뭐 즉시 뭐 막 싸우라고 하잖아요. 네, 싸우라고 하는데도 뭐 고개를 사파타가 안 졌죠. 하니까 얘가 왜 이러지 하다가 그냥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양손 막 휘저으면서 시합 스톱을 알리는 당황스럽게 뭐 그런 장면이 있으면서 마침내 그 우리나라 어떤 복싱의 그 한 획을 그은 어떤 그 신화의 한쪽인 그 장정우 선수의 그 챔피언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는 시합입니다. 맞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세계 타이틀 도전 연패도 끊고 네. 장정구 선수의 시대가 오면서 라이트 플라이급, 주니어 플라이급도 이제 정말 제대로 그 체급의 어떤 그 정체성을 찾아가는
그런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이어서 WBC 라이트 플라이급 초대 챔피언 결정전부터 이제 일라리오 사파타를 거쳐서 장정구 선수의 출연까지 한 8년 정도 되네요. 8년 정도 되는 그 타이틀 이동 또 타이틀 매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 8년 동안 정말 시합이 많았네요. 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거의 두세 달에 한 번 페이스로 에스타파가 타이틀전이 뭐 있었어요.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해서 시합 수를 늘어났고 사파타도 뭐 이에 만만치 않게 그 일기 시절에는 뭐 두 달, 세 달에 한 번씩 방어전을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나마 뭐 일본 쪽이라든지 이런 데나 페이스 조절을 하는데 제 시합이 많았기 때문에 또 바로바로 붙고 하다 보니까 시합 수는 뭐 쉬어보진 않았지만 정말 정말 많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WBC에 이어서 WBA 주니어 플라이급 세계 타이틀 매치를 그 초대 챔피언 결정전부터 국내 유명우 선수에게 타이틀이 올 때까지의 얘기를 또 임준배 위원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그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